자, 이번 시간에는 제 68회죠. 지난 12월 16일 날 시행된 기출문제 FAT 1급 실무 이론 문제부터 같이 여러분들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손익분석에 대한 대화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존 과목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전기보다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은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그 대답을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가의 증가가 원인입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용어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계산돼서 나오는지 그 순서를 아셔야지만이 요거를 갖다 답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잠깐만 여기. 자, 그래서 영업이익 그다음에 여기 당기 순이익은 제가 여기 참고로 여기서 보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문제를 제가 여기다가 지금 옮겨놨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회계 FAT 1급까지 수업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암기를 해놔야 되는데 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회계를 배우실 때 요 내용이 순서대로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지 돼요. 뭐 대부분 다 암기를 하셨을 거라 믿지만은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라는 말이 용어가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우리 구분할 때 계산식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더라.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요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를 영업이익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은 영업이익에다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빼주게 되면 우리는 얘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법인세 세금 내기 전에 순이익에서 법인세라는 비용을 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지금 바로 이 두 가지를 차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증가했다고 하는데 올해 왜 당기순이익은 감소를 했을까? 그거는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수익이 감소했거나 뭐 영업의 수익은 어차피 증가하는 거죠. 영업의 비용이 많아졌거나 그것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구분하실 수 있는 거는 바로 여기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지금 여기 있죠.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빼주는 거고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주죠. 당연히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임차료도 여기 판관비에 속해요. 판관비에 속하니 이 두 개가 반영이 된 결과 영업이익이 좀 더 커요. 당기순이익보다. 그럼 얘는 다 반영이 된 거니까 영업이익은 매출원가, 임차료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은 아니구나. 그럼 당기순이익이 왜 감소했을까? 결과적으로 영업의 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잖아요.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면 영업이익에다가 여기 이자 수익은 영업 외 수익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더 높아졌겠죠. 이자 수익이라면. 근데 지금 더 작아졌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데 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바로 영업 외 비용에 속한단 말이죠. 결과론적으로 영업이익은 큰데 당기순이익이 적은 이유는 영업이익과 관련이 없는 이 영업의 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영업이익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에서 법인세 비용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보기에서는
지금 해당되는 것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요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원인은 증가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가에 들어갈 말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뭐 수업 시간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 기본적인 사항들은 반드시 암기해 놓고 계셔야지 이 용어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더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해당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이 FAT 1급 과정까지 즉 회계 원리 FAT 2급, FAT 1급까지 배우시면서 조금 전 1번 문제에서 보셨던 손익 구분에 대한 그 내용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 재무상태표에서의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철저히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즉 기초과정에서는 우리 학교 때 배웠던 구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계정과 손익구분 계정을 기본적으로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지 그 다음에 수업을 하시면서도 또 업무를 보시면서도 어려운 게 좀 없게 되겠죠. 자, 비유동부채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유동부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하나만 보여드리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비유동부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부채에는 우리 유동부채 자산처럼 자산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하고요.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구분해요. 이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것이 장기차입금, 장기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미지급금, 그 다음에 사채.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계정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FAT 1급에서는 더 다루더란 말이죠. 첫 번째 여기 하나 더 들어갈 것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요것도 비유동부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사채는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유동부채는 요거까지 지금 제가 장기차입금 여기 장기차입금은요 유동부채에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단기차입금하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단기분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비유동부채에 좀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장기부채도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래는 장기부채 장기차입금이었는데 내년에 갚아야 될 부채로 그 해가 돌아오게 되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으로 대체를 해주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이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미지급금, 예수금, 선수금, 단기차입금, 유동부채 이런 계정이라는 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비유동부채에는 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사채,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비유동부채를 물어봤으니까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에 해당된다 그랬었죠. 부가세 예수금은 요 예수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그게가 부가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이 예수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제가 비유동부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채는 여기 있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다구라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계정들도 이렇게 정리해서 암기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 계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분해서 연습을 하고 싶으시면 제가 이 계정을 갖다가 회계 이건 회계 원리 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계정 제가 꼭 암기해 놓으시라고 강의를 해놨으니까 그 회계 원리에서 자산 파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계정들 설명하면서 제가 자세히 연결시켜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한 시간 정도만 그 설명 들으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설명 들으면서 암기하시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3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이 12월 말 상품 재고액,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기말 상품, 기말은 12월이니까요. 12월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라 그러는데 계산 방법이 총평균법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 보아 달래요. 참고로 우리가 기말 재고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총 기본적으로 4가지를 배우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기본적으로 뭐 제일 정확하다 그러죠. 개별법이라는 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두 번째 선입 선출법, 세 번째 이동 평균법, 네 번째 총평균법, 다섯 번째 후입 선출법.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개별법과 나머지 4개가 차이 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요 시험 문제에서 요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얘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만드는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개별법은 말 그대로 기말 재고에 대해서 하나하나당 각계 상품별로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그 중에서 여기 총평균법으로 기말재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요것도 제가 좀 이렇게 해놓은 걸로 대신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보통 이 문제를 통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계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언제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냐면 수익과 비용 이 파트 아까도 설명드렸죠. 여기에서 바로 요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요 방법을 사용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해요. 기말상품 재고액하고 연결이 돼서요. 그러면 매출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여기 상품이라는, 여기는 지금 여기도 써놨지만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의 기말재고,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기말상품 재고액을 계산할 때에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해주고 기말재고를 빼주면 매출원가가 계산됩니다라는 공식을 아마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얘를 총계정 원장에다가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은 계산이 아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이 총계정 원장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식도 기억하셔야지 되고, 여기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 요것도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연결돼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시게 되면은요, 총평균법으로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 총평균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건 어떻게 작성하는지부터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빨리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히려 빨리 계산하는 것부터 가르쳐 드릴까요? 기말재고라는 것은 여기 상품 재고장에서요, 상품의 총 수량이 그 기간 동안에 몇 개가 있었는지 한꺼번에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재고장에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상품의 수량은
기초 재고부터 포함해서 단기에 매입한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총 1000개가 된단 말이죠. 자, 그 중에서 매출을 한 걸 따지니까 파른 거 우선 이건 나중에 하고요. 자, 수량은 1000개. 그 다음에 각각 금액, 기초 재고의 합계 금액과 두 번째 10일 날 매입했을 때의 합계 금액, 그 다음에 20일 날 매입했을 때 합계 금액, 이 세 개를 다 합치는 거예요. 총 금액을. 수량도 총 수량, 금액도 총 금액. 그럼 총 금액은 21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총 금액을 총 수량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상품 한 개당 단가가 얼마라고 계산이 되어진단 말이죠. 한 개의 단가는 21만 원을 1000개로 나눴더니 하나의 단가가 지금 210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총평균법은 바로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 총평균 단가를 이렇게 먼저 알아놓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한 개당 단가를 갖다가 이 달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단가를 무조건 다 210원으로 계산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총 수량은 1000개였었는데 여기 지금 매출된 팔린 거에 대한 수량은 400개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기말 상품 재고에 남아있는 상품의 재고를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 1000개에서 400개를 팔았으면 지금 600개가 남아있겠죠. 기말 재고로. 근데 하나의 단가는 얼마로 계산해 주느냐? 210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600개 곱하기 210원을 해주게 되면 210원을 해주게 되면 12만 6천 원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총평균법으로 기말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숙지를 하고 계신 상태라면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원리를 보시게 된다면 상품 재고액을 여기 상품 재고장을 보고 얘를 갖다가 이 총계정원장에 옮겨서 계산하는 방법도 아셔야지 돼요.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상품 재고장에 전월 2월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수량은 300개, 단가는 100원, 그래서 3만 원. 요게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바로 기초 재고에 속하는 거예요. 기초 재고 3만 원 요거 그대로 갖다 제가 썼죠.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여기에 기초 재고에 바로 요거를 써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기 매입. 단기 매입한 금액은 10일 날, 그다음에 20일 날, 즉 10만 원과 8만 원 두 개죠. 요 금액이 바로 단기 매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8만 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기초 재고는 33만 원이 있었고 단기 매입액은 두 개 합쳐서 18만 원. 기말 재고는요? 기말 재고는 아까 600개 남아있었다 그랬죠. 기말 재고는 총 1000개에서 400개를 팔았으니까 600개 남았다. 단가는 얼마를 해주기로 했다? 한 기당 210원으로 해주기로 했다. 총평균법에서는 여러분이 요거라는 게 가장 핵심되는 요소예요. 600개 곱하기 210원 해줬더니 12만 6천 원. 기말 재고는 여기 12만 6천 원이라고 이렇게 계산한 거를 써놓은 거예요. 답은 물론 여기서 요구하는 건 답이 12만 6천 원일 것이고요. 만약에 매출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는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 빼준 요 8만 4천 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매출원가 여기 매출원가라는 건 상품 요거 여기 400개 팔린 거 있죠. 매출원가라는 것은 여기 지금 팔린 게 400개예요. 400개인데 팔렸을 때 원가는 얼마로 계산하기로 했어요? 팔린 것도 210원 계산하기로 했었단 말이죠. 이거 계산하게 되면 84,000원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상품 재고장을 보고 이렇게 총계정원장에 반영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지 되고 문제를 잘 알고 계신다면 팔린 거는 매출원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남아있는 기말재고는 남아있는 수량의 총평균법으로 계산된 여기 단가 210원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요즘 보니까 선입선출법이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선입선출법은 많이들 익숙하셔서 그런지 그다음에 총평균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동평균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기말재고라든지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들이 종종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4번 문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칸 보면서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항공기 대손 관련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하는 계정 과목과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또 뭘 봐야 되나? 자, 2023년 12월 10일 서울의 파산으로 단기 대여금 2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보통 여기 이제 파산이란 말을 쓸 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많은 문제를 풀어볼 때에는 보통 외상 매출금 또는 받을 얘가 파산으로 인해서 못 받았다는 얘기를 이런 유형의 문제로 규정으로 많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 규정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알고는 계시겠지만 우리는 외상 매출금과 받을엄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기타 채권도 있어요. 기타 채권은 여기 미수금이라든지 선급금이라든지 단기 대여금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또 기타 채권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부르는 이 통합 규정을 갖다가 말뜻을 알아들어야지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도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매출 채권이라는 건 회계 원리 또는 FAT 1급이나 계속 배우셨던 것처럼 매출 채권은 우리 회사의 상품이라든지 제품이죠. 상품 또는 제품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 또는 어음을 받았을 때 외상으로 못 받았을 때는 외상매출금이라고 기록하셔야지 되고요. 이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으면 받을 어음이라고 기록을 하셔야 돼요. 즉, 이 두 가지 계정에 쓸 수 있는 계정이 이 두 가지란 얘기예요. 반면에 이 기타 채권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제품 이외에 회사에서 사용하던 비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비품을 팔았다거나 또는 유형자산 같은 건물이라든지 기기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고서 돈을 못 받았다, 외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외상매출금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얘는 우리 회사에서 상품 제품 이외의 물건을 팔고서 돈을 못 받았을 때에는 미수금이라고 쓰기로 배웠단 말이죠. 즉 회계 담당자들은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이런 형태의 문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단기 대여금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게 됐대요.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 이 단기 대여금은요 우리 당좌 자산에 보시게 되면 통합 계정으로 단기 투자 자산의 단기 대여금이라고 규정이 구분 규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단기 대여금은 단기 투자 자산에 속하기도 하고요. 여기 기타 채권에 속하기도 하고 성격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타 채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채권이라는 뜻이 돈을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니까요. 단기 대여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다면 기타 채권을 지금 못 받게 된 거구나. 매출 채권이 아니라요. 그래서 매출 채권을 갖다가 파산으로 못 받게 되면 그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면 여기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손 충당금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그때 대손 상각비라고 이 대손 상각비 규정은 판관비 규정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걸 잘 까먹으시더라고요. 이걸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 기타 채권에 대해서 지금 못 받게 됐는데 기타 채권도 마찬가지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있는 금액만큼 빼고 나머지 금액을 또 똑같이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똑같이 대손상각비라고 쓰지 않고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으로 써요. 계정이 끝에 대손상각비는 똑같지만 앞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해가지고 얘는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외 비용에 속하는 계정이에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할 줄 모르시게 되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200만 원을 못 받게 됐는데 이 대손 충당금 기타 채권의 대손 충당금으로 여기 80만 원 잔액이 있었대요. 80만 원이 있었다고 하니까 80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남는 120만 원 이 금액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규정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여기 기타의 대손상각비 120만 원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 계정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매출 채권이 무엇인지 기타 채권이 무엇인지 거기에 속하는 구분 계정은 뭐가 있는지 구분을 첫째 하셔야 되고요. 각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손 충당금을 넘어가는 그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 채권인 경우는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으로 판관비로 처리하셔야 되고 기타 채권인 경우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으로 얘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기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무형자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 무형자산은 아시다시피 상대적인 계정이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고 유형, 무형. 유형은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는 뜻이고요. 무형은 형태가 없는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이 됐던 무형이 됐던 무형자산 또한 식별, 구분할 수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무형자산 요건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원에 대한 통제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존재라는 말은 모든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배웠던 자산이라는 자산 있죠. 자산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제가 수업할 때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었는데 모든 자산에 공통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통되는 거라 그랬어요. 첫 번째 자산은 기업이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기업이 통제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기업이 팔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회사에서 자기네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지 돈이 되지. 그런 걸 우린 자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자산을 갖다가 매각하게 되면 돈이 들어와야겠죠. 그거를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불러요. 이건 돈이 돼야지 돼요. 팔았는데 돈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자산이라고 부르지 않다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자산에 공통되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공통되는 게 첫 번째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 돈 들어와야 되는 거죠. 유출은 나가는 거고요. 유입돼야 되는 거다. 요게 자산의 기본 전제예요. 그럼 유형자산도 무형자산도 자산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무형자산을 제대로 잘 설명하고 있는 보기가 되겠고, 두 번째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 처리한다. 보통 이런 연구 단계, 개발 단계를 구분할 때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돈은 우리 비용 처리야, 판관비에 해당되고요. 우리 보통 이를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연구비 또는 연구 개발비 또는 개발 연구비 또는 경상 개발비, 별의별 용어들로 다 부르긴 하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판관비, 즉 연구비예요. 판관비에 해당되는 비용들이라고 기억을 하시란 말이죠. 거기에 반해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용되는 돈들이 있으면 얘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때 자산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무형자산 규정이 개발비예요. 그래서 개발비만 무형자산이고, 개발비를 코스프레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판관비, 연구비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말 뜻이 바로 이 판관비를 뜻합니다. 판관비,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이 뜻이라는 얘기죠. 보기 두 번째 도면 정확히 설명을 잘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만 인정이 된다. 무형자산도 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처럼 이 무형자산을 상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형자산 상각할 때 상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배우셨을 텐데, 우선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정액법. 정액법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정률법. 세 번째 연수합계법. 네 번째 생산량 비례법. 여러분이 회계에서 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상각 방법이 요 정도일 텐데, 무형자산, 유형자산처럼 무형자산도 이런 방법을 그 무형자산의 성격에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여기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유형자산처럼 무형자산의 종류가 그닥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각을 할 때 우리 이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상각을 하겠다라고 정해놓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무형자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상각하겠다 정해놓지 않았을 때에는 무조건 정액법으로만 상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만 인정이 되는 게 아니죠. 다 인정되는데 정해놓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정액법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답이, 요 보기가 틀린 것이 되겠고요.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참고로 써보면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우선 취득 원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뭐 알아야 되죠? 내용 연수. 감가상각의 3요소예요. 내용 연수 알아야 되고, 마지막 잔존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잔존 가치가 0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칙이다. 잔존 가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요즘은 유형자산도 잔존 가치가 없는 것들로 많이 계산이 되고 출자가 되기는 해요. 또 트렌드가
기업에서도 유형자산이라 할지라도 잔존가치는 다 영어로 놓고 계산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여하튼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해당되는 옳지 않은 것은 요 3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6번 문제.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거는 쓸 칸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이걸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얘기를 거래를 세 가지를 주고서 이 1, 2, 3, 4번에서 맞는 거, 틀리는 거 찾아보라는 이게 옳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지가 않으시면 보편적으로 요게 시간도 걸리고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시험은 이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유가증권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네요. 우선 2022년 11월 20일 순서대로 제가 분개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11월 22일 날 거래는 차변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샀죠. 자, 100주를 한 주당 3,000원에 취득했대요. 그럼 금액으로 100주 곱하기 3,000원 하니까 3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얘 다 현금으로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30만원 주식값을 냈을 것이고 취득수수료 2,000원까지 해서 30만 2천원 현금은 이렇게 줬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차이나는 2,000원. 이 취득 수수료는요. 수수료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래서 2,000원 이렇게 따로 표시해 주셔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취득하는 자산의 부대 비용으로 발생하는 거 수수료 비용 반드시 별도로 기록하라고 기업회계 기준에서 명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이외에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자산이에요. 모든 자산, 예를 들어서요, 상품을 취득한다든지 또는 나중에 배울 원재료를 취득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건물을 취득한다든지 토지, 뭐 유형자산, 회사에서는 취득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죠? 이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 이 부대비용은 반드시 이 자산에다가 다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단기매매증권도 보면 사실 자산이거든요. 회사에서 취득하는 자산인데 이렇게 부대비용 발생하는 것도 단기매매증권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예외가 바로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부대비용이에요. 그래서 얘를 별도로 반드시 표시하세요 라고 해놨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많이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단기매매증권만 회사에서 취득하는 자산인데 별도로 표시하라고 했느냐. 이건 뭐 회계 이론에 좀 들어가면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긴 있어요. 옛날에는 얘도 다 포함시켰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을 때는 다 회계 그 이론에 대한 그 이론 학자들, 회계학자분들께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하면 얘가 길어지니까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거래 보도록 할게요. 2022년 12월 31일. 자, A 주식의 시가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되죠. 12월 기말에 공정가치가 얼마인가 봤더니 3,500원이래요. 그러면 3,000원짜리가 3,500원이 됐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의 값은
한 주당 얼마씩이? 한 주당 500원씩이 더 증가를 했겠네요. 그죠? 500원 곱하기 100주 하게 되면은 5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5만 원 증가했고, 얘는 지금 평가를 한 거죠. 실제로 사거나 팔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해서 5만 원 증가분 또는 감소분만 기말에 기록을 해 두셔야지 돼요. 자, 중요한 거. 이렇게 기말에 그 공정가치로 이렇게 평가가 되게 되면 요 시점의 기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의 원가 가격은 얼마짜리가 되느냐 하면 바로 35만 원짜리가 된단 말이죠. 한 주당 3,500원이라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12월 31일 날 우리가 갖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0만 원 기록해 놨었잖아요. 그 다음에 기말에 단기 매매 증권 증가분 5만 원도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값은 35만 원이라고 기억하셔야지, 우리가 처음 취득했던 30만 원 이거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12월 31일 날짜의 자산으로 금액을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2023년 12월 7일 날 매각을 했어요. 자, 차변에다가 한 주당 3,700원의 처분을 했다면 얘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현금은 37만 원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뜻이겠고요. 그렇다면 돈 받았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은 상대방한테 줘야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은 그러면 얼마짜리를 준 거예요? 이거 쓰면 안 됩니다. 기말에 평가가 됐던 35만 원 얘를 다 없애주는 거죠. 다 줘야 되는 거니까 35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갖고 있던 것은 35만 원, 돈 받은 거는 37만 원. 그럼 얼마가 이득이었겠어요? 차이나는 2만 원이 이득이었겠죠? 이득은 뭐라고 써요? 이익은 단기 매매 증권 얘는 처분했기 때문에 처분이익에서 2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분기가 됐으니까 해당되는 설명을 한 번씩 읽어볼게요. 2022년 12월 20일 주식의 취득원가는 30만 2천 원이다. 단기매매증권 얘만 쓴다 그랬죠. 수수료 비용은 별도로 쓴다고 했으니 30만 2천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에요. 틀렸죠. 두 번째, 2020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단기 매매증권은 37만 원이다. 12월 31일 날 표시가 될 단기 매매증권은 22일 날 발생한 30만 원과 증가분 5만 원 두 개 합쳐서 35만 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35만 원 이렇게 돼야지 되고요. 여기는 30만 원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얼마인가요? 평가이익은 지금 여기 5,000원 증가해 500원 증가해서 평가이익은 얼마가 돼야지 돼요? 5만 원이 돼야 되지. 여기 3만 원이라고 했죠. 틀린 거고요. 자, 네 번째, 12월 7일 A주식 처분으로 인식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아까 2만 원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4번 얘가 맞는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이 내용 분기한 거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들 풀어보실 것이니까 이렇게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는 회계처리 중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직원의 가족들이 야유회를 갔대요. 예,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두 번째,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 학원 지원비. 직원의 업무를 위해서 영어 학원 지원을 해줬대요. 교육 훈련비로 처리한다. 예, 맞고요. 그다음에 거래처 직원 결혼 축의금 접대비로 해야 되겠죠. 거래처니까.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예수금이 아니라 보통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건강보험료라고 그러면 직원한테 띄워놓은 이 계정은 예수금이라고 하고, 보통 건강보험료는 50대 50, 회사에서 50%, 그다음에 50%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그래서 이 직원한테 청구되는 건강보험료는 보통 10만 원 이렇게 청구가 돼요. 10만 원이 청구됐을 때 5만 원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기정상 예수금으로 원천징수해 놓고, 그다음에 납부할 때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부터는 부가세 문제네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참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용어부터 한번 제가 구분 다시 한번 해드려 볼게요. 보통 부가세법, 세법에서요, 신고라는 용어는 그 부가세가 됐던, 나중에 배우실 소득세가 됐던, 원천세가 됐던 그 신고서 제출하는 것을 우리는 신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신고서에 계산된 금액, 그 금액을 갖다가 내는 걸 우린 납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금액을 납부한다. 그래서 신고, 납부 별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용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보기를 보면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옳은 거. 자, 폐업할 때, 폐업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지 된다. 예를 들어서 폐업하는 어떤 사장님이 11월 10일 날 폐업을 했다고 치면, 이 폐업일로부터 25일이 아니라 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이 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달의 기준해서 이 기준일로부터 25일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날짜로는 언제가 되겠어요? 12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돼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25일 이내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틀렸죠? 자, 두 번째는 법인 사업자 확정 신고의 경우, 여기 법인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확정 신고의 경우 예정 신고 시 이미 신고한 내용, 보통 우리 법인 사업자들 보편적인 경우에요. 일기, 예정, 그 다음에 확정,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확인이 아니라 확정, 그 다음에 이기, 예정, 확정. 이렇게 해서 우리 분기로 따졌을 때 1, 4분기, 2, 4분기, 그 다음에 3, 4분기,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했던 것은 확정 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날짜가 1월부터 3월까지 예정 신고 끝났는데 확정 신고할 때 1월부터 6월까지 한다? 그렇게 안 배웠죠. 여기 4월부터 6월까지 앞에 예정 신고한 거는 굳이 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간이과세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대가는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합친 거죠. 공급가액에다가 세액 합친 것을 우린 공급대가라고 불러요.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그랬는데 여기 5천만 원이 아니라 4,8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연간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우린 간이과세자라고 불러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TAT 2급에서 자세히 배우시니까 그때 한번 다시 잘 복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요. 네 번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 신고 기간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여기 예정 고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세와 관련돼서는 우선 개인사업자하고 영세, 법인, 사업자 이 사업자들은요. 예정신고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장이 예정 고지해 줍니다. 예정 고지해 주고 전번 기수에 납부했던 금액의 2분의 1 반을 갖다가 고지를 해줘요. 그냥 부가세 신고할 필요 없이 그것만 납부만 하면 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사업자나 영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난 기수에 비해서 그 소득이 3분의 1 이하라면은 예정신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예정 고지받은 금액을 그냥 납부만 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4번 예정 고진 세액은 예정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8번에는 4번이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환 조건부, 보통 이렇게 조건부가 붙으면 조건이 완성이 되어야지 그 재화가 공급됐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이제 지났어. 그래서 판매가 확정됐다면 재화의 공급 시기 옳다고 봐요. 맞고요. 두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원래 협력체라고 해야 되나? 협력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가공만 해서 납품하는 경우에는 얘는 용역이라고 구분을 해요. 순수하게 가공만 해주는 경우에는 용역이라고 구분을 하지만 그 상품이나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서 가공을 한 다음에 그 본사에다가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라고 봐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우리 재화와 똑같기 때문에 가공을 완성하는 때가 아니라 얘를 인도하는 때요. 완성된 상품이나 제품을 갖다가 인도할 때 재화가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인도될 때라고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장기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것이 그 승용차 같은 거 샀을 때 장기할부를 사잖아요. 그때 대가의 각 부분을 예를 들어서 36개월 할부로 샀다고 가정하게 되면 36개월 동안에 매월 얼마씩 세금 계산서를 받고 그 금액을 납부하고 그렇게 하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36개월 동안 언제 얼마씩이라고 계약서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약서에 그 날짜와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바로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때를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맞고요. 외상 판매, 재화가 인도됐을 때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이때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여기 9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마지막 이론 문제 10번이네요.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항공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라는데 확정 신고할 때 납부세액 얼마니에요? 국내 매출액 공급가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매출 세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1,000만 원이 매출 세액이 되겠네요. 자, 1,000만 원 납부해야 되는데 하치장 반출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부가세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어야지 돼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하치장은 즉 하치장 반출액은 판매된 것이 아니라 창고에서 그 물건을 그만큼 빼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여기 우리가 납부할 세액 계산할 때 전혀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 700만 원이래요. 매출한 건 1,000만 원 세액이요. 매출세. 근데 매입세액 7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을 우리가 부가세 때 납부하면 되는데 이 매입세액 700만 원 중에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20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 200만 원은 공제 안 해주죠. 불공사항이니까.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200만 원을 다시 추가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때 납부해야 될 세액은 5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시험 때마다 아주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부가세와 관련돼서 실기가 됐던 이론이 됐던 부가가치세 세법이 됐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어 뭐요? 불공사항 6가지 꼭 암기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나 누락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불공,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고요. 세 번째, 소형 승용차인데 얘가 1000cc 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cc 넘는 소형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한 후에 사용하면서 발생하면서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 매입세액 다 불공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접대비 관련해서 세금 계산서 받은 거, 그다음에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세금 계산서 받은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토지와 관련돼서 세금 계산서 받게 되면 이 항목들은 불공상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을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얘가 불공이라는 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꼭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아니 사실 꼭 암기해놔야 돼요. 실무에서 많이들 틀려요. 시험에서도 틀리고 왜 이 정확히 구분이 안 되면 되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번에 68회 FAT 1급 여기 전산 FAT 1급 실무 1호 문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실무 수행 문제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